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오늘 2부에서도 이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의 사망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즉시적으로 반영해드립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는 줄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A에서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브이앱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사망 소식에 관한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안부 문제 합의 이 부분 한일 양국의 해석이 많이 다르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이번 합의를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고 여론은 어떤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일본 도쿄 와세다 대학의 이종원 교수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제 합의안이 마련이 됐는데 지금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가 잘했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까? 네, 일부 우파들은 상당히 이제 불만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그 틀 안에서 타결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기존의 특히 이것이 최종적인 타결이고, 그리고 또 더 이상 어떤 국제적인 비판을 한국에서도 자제하겠다. 그런
약속을 얻었다고 해서 평가하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 그 우파들은 불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가 불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뭐 우파들은 아마 그러니까 가장 큰 점은 이번에 명시적으로 일본의 군의 관여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총리로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느끼면서 사죄한다, 하는 반성한다 하는 그런 것을 표명을 했는데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고노다마의 틀 아닌데, 그럼 우파들은 이제 고노다마 군의 관여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그걸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몇 년 동안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을 다시 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큰 틀에서 보면은 고노다마를 계승을 하는 그것이 명시가 됐으니까 이제 가장 큰 불만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우파들은 뭐 위안부라는 거는 정부가 군이 관여한 게 아니고 그냥 민간업자들이 한 거다 하는 식으로 되돌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에 제동이 걸렸으니까 불만이다. 그런 얘기가 우파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사실 아베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본인의 지지 기반이 약간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흔들리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상된 범위 내겠지만은 특히 주류 언론들은 보수 언론 포함을 해서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뭐 산케신문 같은 데는 약간 비판 의견을 넣었던데, 그러나 특히 네트나 일본에서도 그동안 우경화의 상당한 중심적인 부분을 이룬 게 네트 우파들이거든요. 네트 우파가 뭐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상당히 우파적인 극우적인 언설들을 표명을 하는 게 최근에 상당히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아베 총리가 우리를 배신을 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 자신도 고노다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어떤 자기의 지론도 꺾으면서 타협을 했다. 우리를 배신했다. 뭐 그런 논의들도 많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지 기반이 크게 흔들린다든가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베 부인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 위안부 협상 타결된 날.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우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좀 기습적으로 참배를 하고 공식 발표는 아니고 자기 무슨 페이스북인가 어디에다가 발표를 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 네트 우파들을 생각을 해서 일종의 무마하기 위한 그런 것일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는 이번 합의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평가합니까? 뭐 미국의 종용이 상당히 배후에서 큰 역할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은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견해가. 그리고 특히 한국이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 왔는데 한국이 타협적인 자세로 돌아서는데 미국의 마크의 역할이 큰 거 아닌가. 그런 관측 분석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노다마를 예를 들면 아주 부인한 듯한 발언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못하게 아주 못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집어넣었다. 근데 일본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모양이죠? 일본은 아마 그 언론에 유출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부 측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약간 좀 입장이 일관되지 않았다. 그래서 해결이 지연됐다 하는 그런 견해를 많이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이걸로 해서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약을 한국에서 얻기 위해서 일본이 제기한 걸로들 언론들은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한국에서 그런 반론이 나왔는데 그 실상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아마 한국 정부에서도 그런 의미는 담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불가역적이라는 것이 우리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도 말하자면 이번 합의와는 다른 얘기. 그런데 군이 관여한 게 아니라든가 고노다마 자체를 부정하는
언행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배치되는 것이다. 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도 이 합의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불가역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 중에서 일본 외에 자주 망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망언이 나오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라는 것이 무효화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합의문이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에 근데 자금을 거출을 하고 재단을 만들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러 가지 조치,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런 전제 하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일단 최종 타결의 틀은 만들었는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존엄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이 전체적으로 된 것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하는 그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 합의문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의 해석은 그 자금만 거출을 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축소 해석을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공식적인 합의문 작성은 보류가 됐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동 기자 발표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합의문이라는 거 공동 기자 발표죠. 합의문이 아니죠. 네, 공동 기자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공동 기자 발표문에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일본은 이걸로 해서 그리고 뭐 조금 더 축소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본은 그냥 자금을 10억엔이라고 얘기되는 자금을 거출을 하면 그걸로 문제가 끝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이 점점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한국 입장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해석이 너무 다르니까 이게 뭐 합의를 한 것이 또 다른 이 분쟁의 불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에 좀 서둘러서 약간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일종의 외교적인 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도 기존의 입장과 정합성을 생각을 하면서 고심을 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앞으로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그 관건은 이걸 통해서 이 재단, 위안부 피해 구제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을 하고 한일이 협력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특히 일본이 진정성이 있는 자세를 보임으로 해서 신뢰가 회복이 되면 문제가 해결돼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마찰이 불거질 위험성도 솔직히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소녀상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펄쩍 뛰고 있는데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의무상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소녀상 이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런 얘기 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발표문을 한 다음에 일본 기자들하고 회견하면서 소녀상은 철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아사히 신문 같은 데도 보면은 협상 과정에서 소녀상 철거가 일본이 자금을 거출하는 전제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한국도 납득을 했다 하는 식으로 언론에다 흘리고 하니까 그 부분이 우선은 큰 쟁점이 될 것 같은 좀 걱정이 듭니다. 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입장이라고 펄쩍 뛰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한일 관계 이게 어떻게 잘 풀리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건데 이게 좀 힘들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걸 잘 풀어가는 게 양쪽의 과제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도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하고 약간의 여운이 있는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서로 성실한 자세로 그야말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나가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냥 일본이 과거 입장만을 자꾸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일본 와세다 대학교 이종원 교수였습니다. 자,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경제 뉴스는 올 한 해 돌아보는 바로 글로벌 경제 10대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미국 우선 첫 번째 글로벌 이 10대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와 국채 유가 하락 이걸 한꺼번에 묶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은 1년 내내 이슈가 되다가 12월 17일 인상이 됐죠. 네. 그와 맞물리는 것이 중국의 경기 둔화고요. 또한 엎친 데 덮친 데 20달러까지 떨어진 국제 유가 하락.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가면서 마치 서로 짝이 나는 것처럼 맞물려 돌아갔거든요. 예. 새 쌍둥이처럼 세계 경제를 주름지게 만들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첫 번째 뉴스를 꼽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중에 금융 부분입니다. 중국 중심의 AIIB 출범과 미국 중심의 ADB 융자 확대인데요. 아하. 그러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선언하면서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G2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불붙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AIB가 이제 출범하니까 미국은 맞불을 붙이면서 아시아개발은행의 위상을 지킨다 해서 융자 능력 확대하기로 한 거죠. 결국은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패권 경제의 첫 번째 의미가 이게 금융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벌어졌다라는 걸 이렇게 꼽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예, 이건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인데 이건 이제 블록 경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한 방 먹인 거죠. 소위 얘기해서 아시아 태평양을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죠. 예. TPP가 타결되면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지대가 탄생한 거죠. 우리나라 빠졌죠, 근데 여기. 우리가 여기서 빠졌죠. 예. 좀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면서 중국은 또 이제 RCEP이라고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국 그리고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16개국 영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이제 RCEP을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게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게 또 타결되면 TPP와 맞물려가면서 세계적인 블록 경제가 완성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중심의 AIB 출범, 그리고 미국 중심의 ADB 융자 확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미국 중심의 TPP와 중국 중심의 RCEP 이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겁니까? 그리스 사태와 난민 확산으로 유럽의 분열입니다. 예. 그리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질지 몰랐는데 더군다나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북아프리카 정세 불안으로 400만 명이나 되는 난민이 발생하면서 유럽의 각국의 입장이 강구했던 그 결합력이 느슨해지면서 유럽이 분열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18년 만에 지구를 식히자. 식혀야 됩니다. 지구가 너무 뜨거워요. 지구를 식히자. 식혀야죠. 폭스바겐도 있지 않나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이 이제 폭스바겐인데요. 독일 폭스바겐이 세계 1위 자동차 그룹인데, 그때 막 사건이 터질 때는, 이제 폭스바겐 망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016년형 차도 나왔어요.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는 뭘까요? 다들 돈 있으면 기부하고 싶을 텐데요. 글쎄요,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커버그의 통 큰 기부를 제가 뽑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52조 원 해달라는. 이 딸 낳았다고 그걸 기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죽기 전까지 99% 자선 사업에 내놓겠다고 했는데, 주커버그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왜 미국에 있어서의 대부호는 딸을 낳았다라는 거 이유 때문에 기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식을 낳으면 그 기념으로 주식을 준다고. 예? 이게 정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구글 셋업인데요. 이게 G20 정상회의에서 하도 이런 구글이라든지 다국적 기업이 탈세를 많이 하니까
28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탈세 금액이. 그 구글세를 도입하기로 약속했고 우리나라도 예. 내년부터 구글세 도입한다고 하네요. 예. 자, 네. 9번째는 어떤 뉴스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밀접한 관계인데요. 예. 무서운 대륙의 실수들, 샤오미와 화웨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샤오미와 화웨이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애플을 따라잡을 것이다. 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정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IS의 8위 테러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촌 공포 확산됐는데, 예. 이 이후에 IS가 60개국 뽑았잖아요. 그 가운데도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겁도 나고요. 예. 파리 테러가 지구촌 공포 확산하는데 예. 또한 결합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글로벌 경제 10대 뉴스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용 선수, 오승환 선수, 이 두 선수한테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할 방침이다. 이런 소식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창용, 오승환 이 두 선수 마카오에서 이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죠. 예. 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데요. 이 예. 서울중앙지검이 이 벌금형 약식 기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약식 기소는 이 검찰이 징역이나 금고형이 아니라 이 벌금형이라고 판단할 때 약식으로 이제 기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 이 도박 액수가 적은 데다가 이 도박의 상습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선수 마운드에는 복귀할 수 있을까요? 임창용 선수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성이 임창용 선수를 방출했거든요. 다른 네. 구단이 좀 데려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여론의 예.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예. 근데 임창용 선수가 다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은 KBO의 징계를 받고 좀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여론 재판을 받게 되면 1, 2년 뒤에 이 마운드에 복귀할 수도 있겠는데 예. 현재 나이가 38살이거든요. 예. 만 38세인 것을 감안하면은 올해 안에 또 내년 중으로 이 다른 팀으로 입단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선수 생활
생활을 마감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축구 얘기인데 FC 서울의 박주영 선수가 전 소속팀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샤밥으로부터 체불 연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는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이 박주영 선수가 지난해 10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샤밥이라는 팀하고 8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연봉이 이제 150만 달러였었는데 이것을 다달이 분할해가지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달만 급여를 받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FIFA의 규정을 보면은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FA 자격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FA 자격으로 이제 국내로 복귀를 한 건데 국내 복귀한 이후에 이 박주영 선수가 FIFA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소를 제기했고요. 이 분쟁 조정위원회가 미지급된 월급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한 장 한 장씩 매일 찢는 달력. 이 찢는 달력이 이게 사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날짜 언제인지 금방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찢는 달력이 있었다면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자, 요새 이 달력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달력을 구입하셨거나 선물 받은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요새 이거 종이 달력 이거 옛날에는 막 이런 거 보내오고 그랬는데 이거 요즘 참 구경하기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만 바로 그 힘든 달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히스토리 뉴스 순서인데요.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달력 옛날에는 출판사 이런 데서 막 달력 이런 거 보내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많이 줄었죠. 예. 아니, 뭐 받으신 거 있어요, 달력? 근데 사실은 주신 분들께 미안한 얘기인데. 받자마자 이제 걸지는 않고 그냥 잠시 보관하다가. 아이, 박사님, 우리 비슷한 세대인데 옛날에는 달력 이렇게 했으면 또 달력 종이를 모아뒀다가 책을 싸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포장지 내용으로 많이 썼죠. 예. 아, 참 그때 생각해보니까 요새 학생들은 책을 이렇게 겉표지 책을 안 싸는 것 같아요. 옛날에 책 쌌는데. 예? 그만큼 이제 책을 아끼는 정도가 달라진 거죠. 달라진 또 거죠. 게다가 이제 책 표지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고. 예. 근데 이 달력. 그죠? 이 달력이라는 게 이제 서양하고 동양이 많이 달랐죠. 그죠? 그렇죠. 캘린더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서양에서 우리가 왜 달력이라고 그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음력. 그래서 달력인가요? 아니, 근데 한 달 단위로 이제 날짜를 적은 종이를 집어넣기 때문에 달력이라고 불렀죠.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하루에 한 장씩 찢는 건 일력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캘린더 전체는 1년 전체의 그 일정을 좀 적어 놓는 거니까 열력쯤 되겠죠. 이걸 만드는 게 더 달랐고요. 예. 그 한 장 한 장 찍는 거 응답하라 1988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기에 그 찢는 달력이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달짜리 달력은 주로 이제 종이를 포장지로 썼고 하루짜리 인력은 그 종이를 얇게 썼잖아요. 화장지로 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아하.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달력을 처음 들어온 게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오래된 이제 문자 기록으로는 그냥 광개토항릉비의 신묘년이라는 기사가 나올 뿐이고. 그때까지 올라가요? 예, 이제 날짜가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삼국 사기가 이제 국내 전하는 이제 가장 오래된 사서인데, 저기서는 이제 날짜가 기록되기 때문에 사실은 문명이 시작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천문관측과 캘린더의 제작에서 시작을 한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력은 고구려 때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 때부터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유물로서 남아있는 것은 이제 16세기 말 1580년에 제작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캘린더가 가장 오래된 것이죠. 1580년 그때가 조선 16세기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네. 아니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보통 시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게 된 게 달력이 이제 필요한 게 예. 월급, 임노동이 보편화되면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죠? 일반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뭐 마르크스도 얘기했지만은 중세 농민은 시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단언을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왜 좀 이 농경 시대 몇 살입니까? 그럼 자기 나이 모르는 사람 있고 그랬잖아요. 글쎄요. 사실은 이제 시간관념을 예. 장소관념보다 덜 중요하게 여겼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뭘 잘 모른다 그러면 동서남북도 분간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방위 장소에 대해서는 좀 개념이 뚜렷하게 가져야 됐었는데 시간은 좀 모호한 상태로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래도 되는 생활 태도였죠. 실제로 뭐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이제 자연현상이었으니까 해가 뜨면 일어나서 그렇죠. 일하고 깜깜할 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해지면 들어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시간에 매여서 규칙적으로 산다는 거를 이제 굳이 이제 뭐랄까요 그 강력하게 인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근대에 들어와서는 하다못해 시간보다 장소가 중요한 이제 장례식장도 꼭 시간을 앞에 쓰고 장소는 뒤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시가 앞이고 맞습니다. 장소가 뒤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아까 선조 때 달력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 조선시대 달력은 날짜만 적은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 달력이라고 하는 것의 발생을 제가 권력과 함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달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천문을 종이에다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천체의 운행을 사람이 인지하는 천체의 운행 템포다. 그렇죠. 템포와 맞습니다. 타임이 같은 말이거든요. 달이든 해든 하여간 움직이는 거. 그 움직임의 주기를 판단을 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대리인이 누구냐. 이게 바로 이제 동양에서는 천자라고 불렀고요. 중국에서 이제 유럽에서는 황제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많이 발간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달력은 저작권이 최고 권력자에게 돌아가는 그런 책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담은 책인 거죠. 그래서 아무나 낼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내고 싶다고 해서 그 달력을 정확히 만들 수 있을 만한 천문관측 지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술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중국의 황제가 천자다라는 것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제스처로서 매년 동지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중국에 보내서 중국 천자가 주는 책력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지금처럼 뭐 내년은 이제 2016년이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지만 동양적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뭐 오늘도 아침에 이제 갑자기 북한의 귀양근이 죽었다. 이제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만약 중국 황제가 올해 갑자기 죽었다. 그럼 내년은 이제 원년이 바꾸는 거죠. 연호가 내년이 당장 무슨 뭐 건육 몇 년이니 강의 몇 년이니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동양적 시간인 거죠. 순환되고 반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이제 책력을 주는 것은 바로 천체 우주 운행의 비밀을 천자가 받아서 하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제후를 통해서 가르친다. 이런 좀 그 맥락을 가진 책이 달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뭐 일식 월식과 같은 천체 이변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이제 기상 조건들, 비가 언제 많이 온다든지 우수, 경칩 언제 얼음이 녹는다든지 언제 서리가 내린다든지 이런 기록까지 정확히 맞지는 않더라도 대략 맞춰서 적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책력의 구실이었습니다. 전 박사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수, 뭐 경칩, 개구리가 깨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 개구리가 깨는지, 서울 개구리가 깨는지, 저기 목포 개구리가 깨는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느 개구리가 사실 우리나라도 좁다고 그러면 그러지만 기온이 다 다른데. 지금 서울 성월동에 이제 그 기상청 지금은 분청이 됐을 겁니다. 기상청이 있죠. 거기 가면 이제 여러 그루의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럼 왜 심어놨냐면 이제 벚꽃이 피는 시기. 이게 서울 기준에서 거기가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벚꽃이 먼저 폈어도 기상 예보로서는 거기서 안 피면은 그렇죠. 그 나무에 꽃이 펴야 오늘부터 서울에 벚꽃이 피는 날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도 중국에서 책력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권 내에서는 이제
지점이 이제 중국의 수도가 있었던 지점이고,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때부터 베이징, 원나라 때부터 사실 대베이징이었기 때문에 베이징 기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선조 때 달력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음력일 거 아니에요? 그죠? 월화, 수목, 금, 토, 일은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없죠.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 요일제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서양역에서 이제 집어넣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365일로 나누면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는 게 7일 단위예요. 이 7일 단위 요일제는 사실은 양력 날짜 기준이 아니라 음력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달이 떠서 상현달이 될 때까지가 7일. 그게 이제 다시 보름달이 될 때까지가 또 7일. 보름달이 또 다시 이제 반달이 될 때까지 7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 단위 기준이고, 이건, 이제 중앙아시아, 바빌론의 달력이었다고 그래요. 바빌론 태음력이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캘린더 학자들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이제 고대의 바빌론 유폐 기간을 겪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겪으면서 이 바빌론 태음력을 받아들여서 성서 체계에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만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틀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에서 주 7일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제도는 이제 서양력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소개가 됐던 것이고요. 언제 들어왔어요? 그게 1882년에 이제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그 전에도 이제 양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 이제 그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적 시간과 좀 서로 교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주로 지금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삼은 이유가 뭐냐, 뭐 이제 이런 얘기 할 때. 뭐 노는다 하루에 더 있으면 그런가요? 주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게 해방 이후에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미국은 거기 쪽은 다 쉬니까 삼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처럼 1882년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계속 서양 각국과 통상조약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통리아몬이라고 이제 외교 사무를 담당하는 관서가 있었어요. 그런 관서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식 시간, 요일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는 이런 이제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달력은 언제 보편화됐습니까? 그러니까 달력은 계속 이제 청일전쟁 때까지는 중국 책력을 받아 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서 연호를 계속 쓸 수밖에 없었죠. 근데 1895년 이제 청일전쟁이 끝나고 중국과의 4대 관계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1895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조치를 취한 것이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전용한다라고 하는 조치가 취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 세운 연호가 건양이었어요. 양력을 세웠다. 양력을 세웠다. 건양. 그렇게 이제 건양 연호를 1년 정도 쓰다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는 연호를 광모로 바꾸는데 이때 또 하나 중요한 우리나라 달력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구본 신참이라고 해서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 것은 참작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면서 역제에 있어서도 이게 음력을 쓰느냐 양력을 쓰느냐 요일제를 쓰느냐 하는 걸 역제라고 하는데요. 역제에 있어서도 양력과 음력을 병용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또 외교관계, 정치, 행정 이런 것들은 양력을 쓰되 의례, 제사라든가 생일이라든가 국상이라든가 이런 건 음력을 쓴다. 이런 원칙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한 세기 넘게 한국 역제의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으로 남아 있는 거죠. 생활력은 양력으로, 의례력은 음력으로. 아니 박사님 우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 2번씩 하잖아요. 내일 모레 하고 그다음에 2월달에 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내년에 뵙기 때문에. 그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달력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게 좀 가슴이 아파지는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또 이 지식이 좀 많이 쌓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와 함께 했고요. 자, 12월 30일이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희 YTN에서는 계속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